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요 기자회견 직접 하실 당사자입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의뢰인이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기자회견이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공익을 위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그 참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바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Q&A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자랑이자 K-팝의 상징으로 불리는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시혁 의장의 화려한 성공, 그 지하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가십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다수의 투자자를 기만한 심각한 금융 범죄 의혹이자 해외 자본 도피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네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조 원대 이익 포기와 핵심 자산, BTS라는 핵심 자산을 담보로 한 방시혁 의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하이브가 발행한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하이브 대표이사였던 방시혁 의장은 시그널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으면서 명백한 이해상충 지위에 있었습니다. 2016년도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시그널이 전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하이브 전체 지분의 31.58%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치로서는 660억, 현재 가치로서는 수조 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그널은 돌연 전환권 행사를 포기하고 원금 60억 원만을 조기 상환받는 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방시혁 의장이 자신의 하이브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그널과 하이브 양측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력히 의심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방시혁 의장은 김준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의 실질 지배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조사 사실과 형사재판 진행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시그널이 2대 주주가 되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같은 짬짬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방시혁 의장과 김준범 대표 두 사람의 협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에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에 대해서는 1년 이전에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0억 원에 대한 상환 시점이 2016년도 5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5월 14일부터 해당 50억 원에 대한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
보통주로서의 전환을 했어야만 하였지만 방시혁 의장과 김준범 대표 간의 모종의 협의를 통해서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한 자금 조달 방식에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2016년도 5월 26일 웰블링크 리미티드 등의 특수 목적 법인을 대상으로 상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연 8%의 복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나아가 BTS 멤버 중 누군가 탈퇴했을 경우 즉시 상환이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독소 조항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는 방시혁 의장 본인의 지분 희석을 막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의 핵심 자산의 아티스트를 사채의 볼모로 잡은 참담한 배임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은 355억, 영업이익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웰블링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 하에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31%의 지분을 확보하여 방시혁 의장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상한을 통해 경영권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소액 주주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지만 웰블링크에게는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웰블링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 이제 회사이긴 한데, 여러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시혁 의장은 기존 투자자, 최유정 부사장을 포함한 알펜루트 자산운용과 기관 투자자 측에는 상장 계획이 전혀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면 방 의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지켜주었던 웰블링크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웰블링크는 지정감사 계약 사실을 알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서 왜 하필 웰블링크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 상장에 이제 기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감사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한영회계법인으로 지정감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웰블링크 측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렸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속아서 넘긴 지분은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급조된 사모펀드들이 세운 특수 목적 법인 측의 헐값에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지분을 대량 매도해서 수천억 원의 부당 시세 차익을 얻은 뒤에 2021년도에 돌연 해산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웰블링크는 홍콩에 소재한 이제 그 SPC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투자자는 웰블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웰블링크가 지정감사 계약 채택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체 지분의 50%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전환되기 이전까지의 지분율은 12%였으면서 상장 과정에서의 지분율은 6%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웰블링크는 왜 상장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전체 지분의 50%인 지분을 보통주로 전환을 하였을까요? 여기에서 좀 저희는 한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도에 회사 측에 불리한 그런 이제
RCPS 발행을 할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방시혁 의장 본인의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이제 그 투자금이 들어와야 됐었고, 근데 그 대상자가 웰브링크였습니다. 웰브링크 같은 경우는 중화권 이제 레전드 캐피탈 산하에 있는 홍콩 소재 이제 SPC 법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자 그 사모펀드하고 방시혁 의장 간의 주주간 계약이 있었다시피 웰브링크에 있는 LP 출자자 특정 출자자에 김준범 또는 방시혁 의장 그리고 홍속 지금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에 있는 홍속종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을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웰브링크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하였지만 조세피난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인 자료에 대한 파악은 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현재 5년째 도망자 신분에 있는 김준범과 사모펀드 간의 연결 고리와 사업권에 대한 우회 제공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브 상장으로 수천억 불을 챙긴 이들 사모펀드 배후에는 과거 시그널의 실질적 주인이자 현재 범죄 혐의로 도피 중에 있는 김준범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천억 차익을 낸 뉴메인 에쿼티와 김준범의 최측근이 대표로 있는 MJ홀딩 컴퍼니는 여의도의 율촌 빌딩이라는 완벽한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법인은 2019년도 9월과 10월 불과 18일 간격으로 나란히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행 이론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겉으로는 시그널이 손을 뗀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사실상 김준범 세력이 사모펀드 뒤에 숨어 하이브의 상장 파티에서 막대한 자본을 챙겼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시혁 의장은 2016년도 하이브 전환사채 포기의 대가로 하이브 아티스트 관련 사업권까지 우회적으로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응원봉과 굿즈를 제작 유통하고 있는 주식회사 비트로는 시그널이 출자한 스타캠프 2022와 데코 애니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준범 측근이 대표로 있는 상장사인 엔투텍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넷마블의 수상한 M&A와 싱가포르를 통한 120억 원 규모의 코인 세탁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종착지는 방시혁 의장과 친족 관계인 방준혁 의장의 넷마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이브의 경영권 유지를 도운 김준범 측에게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하이브의 2대 주주였던 넷마블의 비상장 자회사인 넷마블 FNC가 동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넷마블 FNC는 김준범 측근인 이성진이 설립한 에이스 팩토리를 약 400억 원이라는 고가에 인수하여 매도자 측에 약 397억 원의 주식 처분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400억 원은 전체 지분의 51%였으며 총 밸류는 800억 밸류를 책정해서 이제 인수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불과 1년 만인 2025년 3월에 인수할 때 인정했던 영업권 285억 원을 전액 손상차손 처리해 버렸고 3년 만에 단독 80억 원의 캐리소프트 코스닥 상장 기업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80억 원에 대한 인수 자금 역시 넷마블과 이성진 측에서 캐리소프트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자금이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자금 유출 과정에 있습니다. 넷마블 FNC는 선순위 채권액으로 인해 잔존 담보 가치가 극히 낮은 부동산 구이동 소재 246-15번지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김준범 측근 이성진에게 총 300억 원의 거액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 중 120억 원은
넷마블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자금 추적이 어려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지급이 되었으며 추가로 180억 원의 대여금이 흘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후에 있을 이제 Q&A 차원에서 이제 자료를 확인하시면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김준범 측근을 통해서 우회적인 지연 보상을 실행한 치밀하게 기획된 회계상 손실 위장이자 명백한 재산 국외 도피 및 자금 세탁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은 하이브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의장인 방준혁과 하이브 의장인 방시혁은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 2대 주주이자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의 친족인 방준혁 의장이 방시혁의 하이브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움을 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세력에게 지연된 보상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스팩토리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상장 폐지된 이후 2018년도 11월 1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에이스팩토리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모두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이 유사하며 그 실질은 동일한 법인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에이스팩토리 대표이사인 이성진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실사주인 김준범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이 김준범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배우 매니지먼트 자산구는 에이스팩토리로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2019년도 11월 콜스탁 상장기업 엔투텍은 에이스팩토리의 지분을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편 엔투텍은 2019년도 12월 2일 유상증자를 하였고 MJ홀딩 컴퍼니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가로 취득하여 엔투텍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MJ홀딩 컴퍼니는 2019년도 9월 23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변재경입니다. MJ홀딩 컴퍼니의 대표이사인 변재경은 김준범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고, 자, 변재경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자회사의 대표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김준범의 측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강력한 수사에 대한 촉구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먼저 저는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한 달 전 방준혁 의장과 넷마블 FNC 경영진 그리고 에이스팩토리 이성진 대표에 대한 배임 및 관련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방시혁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 3개에 배당이 되어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저는 관계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혁신 기업의 성공 신화는 아닙니다. 방시혁의 하이브 제국 지하에는 과거 시그널 엔터 김준범과의 끊이지 않는 검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정감사 정보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내부자와 결탁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과 조세 회피 정황, 아티스트를 볼모로 한 기형적인 계약 및 배임행위, 그리고 친족 기업 자회사를 통한 300억 원 규모의 보상과 해외 코인 세탁 정황,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자본시장법과 외국한 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은 지금 당장 하이브와 넷마블 그리고 이들 뒤에 숨은 사모펀드 세력과 페이퍼 컴퍼니들을 향한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K엔터 빅히트 아카이브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전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방시혁 의장이 김준범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다는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방시혁 의장과 김준범에 대한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과 전 세계가 사랑하는 K-문화를 지키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준비한 일단 뭐 발표문은 요 가지고 나눠드린 자료 있습니다.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그 해당 의혹에 대해서 공론화를 위해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파헤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한 주가 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당시 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김준범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구속하는데 일조를 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수개월 전 방시혁 의장이 김준범 측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환 사채를 미전환하는 대가로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녹음 파일을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후에 고발 검찰과 경찰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이제 취득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뭐 이거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부연 설명하시면. 뭐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증거로서 녹음 파일을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 녹음 파일은 어떻게 이제 취득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적 증거 인 녹음 파일의 취득 경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음 파일에 대한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녹음 파일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김준범 두 사람 모두와 이제 친분 관계와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인물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지금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네.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랑 이제 고발은 녹음 고발을 파일에 하지 대해서 않으셨는지. 확인한 시점은 3개월 이내 시점인 것 같고, 이전이요. 네, 3개월 이내 시점이고, 그리고 법무법인과 변호사님들의 법률 조언을 들어봤을 때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신빙성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그 전후 상황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증거 능력으로서 충분하게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지금은 없으니까요.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 문제는 없고 내용 자체는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빙성 부분이 문제일 텐데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우려 제출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것을 토대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과 언론인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시혁 의장의 배임 혐의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되게 되면 곧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며, 근데 법무법인 측의 그 자문 결과 공소시효가 15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고발장에 대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추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는 참고로 그 BTS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BTS를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유튜브라던가 그리고 트위터 X를 통해서 이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을 때 여러 뭐 팬분들이 저를 비방하는 것도 많았고 그런 것도 많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다면 BTS가 이제 3월 21일 이제 컴백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공연에 제가 뭐 찬물을 끼얹을 생각도 없고, 다만 저는 그 방시혁 의장에 대한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그 수사가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인 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BTS의 3월 컴백 공연은 국가적 이제 행사로서 뭐 여러 관계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방시혁 의장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는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여러 이제 다른 그 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만 참고로 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폐가망신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였고, 최근에도 그러한 이제 그 의중을 내비치는 사실이 있는데 왜 하필 방시혁 의장 측에는 그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방시혁 의장은 본인의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수많은 소액 주주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 당시 김준범 대표는 여러 상장사들의 주가 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몇몇 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실사주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도피 중에 있는 홍석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2016년도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밝히고 공개했을 당시에 남부지검에서 홍석종에 대한 체포조를 꾸린 사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흐지부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준범은 왜 아직도 잡히지 않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범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몇몇 기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싸이월드 Z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사실이 있는데, 차후에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싸이월드 Z에 방시혁 의장이 관계되어 있었다는 그 제보를 저는 최근에 그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긴 한데, 자, 김준범 같은 인물이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이익을 포기할 만큼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시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50억 원에 대한 전환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다면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주가는 상승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그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김준범 대표가 그냥 차별했을까요? 자, 50억 원에 대한 상한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회차 전환 사채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60억 원을 투자하고 이익 없이 60억 원만 상한을 받고 빅히트 엔터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의 그 관계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그 저는 설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시혁 의장은 어쨌든 지금은 성공한 경영인 그리고 이제 뭐 프로듀서로 뭐 세계적인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방시혁 의장의 과오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고 가야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현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 전환 우선주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시그널에 상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잠시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용 증명 파일에 대해서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작년 방시혁 의장 측의 관련 그 혐의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 자금 55억이 내부 자금으로 조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였고 방시혁 의장 측은 2015년도 5월 14일에 발행된 제2회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법인 등기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2016년도 3월 14일 5억 원, 2016년 4월 6일에 5억 원, 그리고 2016년 5월 27일에 50억 원이 각각 상환되어 전액 상환 완료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상환한 자금은 2016년도 5월 26일 벤처 캐피탈인 웰블링크 리미티드에게 상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마련되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방시혁 의장은 본인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시피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웰블링크 리미티드에게 굳이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될 상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투자받은 75억 중 50억 원을 시그널 측에 상환을 하였고, 자, 그로써 시그널과 빅히트 엔터의 관계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 전환권 포기 대가로 김준범 측에 제공한 혜택 또는 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방시혁 의장 측은 전환권 포기 대가로 김준범 측에 제공한 혜택 또는 계약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방시혁 의장은 전환권 포기 대가로 김준범 측에 제공한 혜택 또는 계약이 일절 없다고 하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넷마블을 통한 이성진 측을 통한 300억 원에 대한 거액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자, 에이스팩토리와 넷마블 그룹 간의 관계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스팩토리는 캐리소프트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이성진 측을 통해 대여한 300억 원에 대한 자금이 상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성진 대표가 담보로 내세운 구이동 건물은 이미 국세청에서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선순위가 꽉 차 있는 부동산,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가압류까지 한 건물을 담보로 하고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않은 넷마블은 왜 가만히 두고 있는 건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여자금 300억 중 왜 하필 120억 원은 넷마블의 싱가포르 소재 법인을 통해서 USDC로 지급되어야만 했는지. 자, 그 당시 120억 원 USDC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제가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국내법에서도 외화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외환 당국에 신고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 제가 녹음 파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나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분명히 김준범은 방시혁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방시혁 의장은 자,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에서 전혀 그러한 혜택 또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수사 당국에서 좀 명백하게 확인을 하고 수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그 첫 번째 드렸던 발표 자료 첫 번째 보시면은 이야기가 약간 길어졌는데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빅히트로부터 전환사채 60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이게 2015년 5월 14일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빅히트가 60억 원을 시그널로부터 빌리면서 추후 시그널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 5월 14일이고요. 1년 정도 후에 2016년 3월 달부터 5월 27일까지 60억 원에 대해서 이자 1원도 없습니다. 원금만 상환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사채는 끝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당시에 당연히 또 빅히트의 대표는 방시혁 의장이었고, 이거를 시그널의 이사로 방시혁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방시혁 회장은 양쪽 회사에서 시그널의 이익을 침해하고 빅히트를 위해서 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당시에 이 전환사채 요구를 그냥 원금만 받고 끝내겠다라는 이사회 의사록도 없습니다. 이사회도 열린 바 없고, 그래서 그냥 김준범이라는 자와 방시혁 이 둘이서 시그널의 주주들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권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방시혁 의장 측에서 내용 증명으로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이사회를 거쳐서 상환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인 방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시혁 의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결정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서도 그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5억과 5억이, 자, 상식적으로 60억 원이 상환될 것 같으면 60억 원을 한 번에 해버리지 왜 2016년도 3월과 4월에 5억 5억을 주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확인한 바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제 17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시그널 관련 조사가 있었고 2016년도 4월 중순경부터 금강원의 시그널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가 재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널은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결과 2016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2016년도에 금융감독원을 통한 지정 감사를 받게 되면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의 회계 부정과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시혁과 김준범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만약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빅히트의 2대 주주가 되었다면 빅히트 IPO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장 적석경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주주에 대한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제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상장이 이제 뭐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2016년도 4월부터 방시혁과 김준범은 시그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급조해서 60억 원에 대한 전화 자체가 상환되지 않았을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점 관련해서 이 2016년 빅히트가 상환한 요 2016년 3월부터 4월 그리고 5월 달까지가 당시 이제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 조회수 5천만 회인가 달성한 시점이 딱 이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뭐 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애초에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빅히트로부터 60억 원 그냥 원금을 상환받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빅히트 안에 있는 BTS가 5천만 조회수 기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그때 왜 1년 전에 빌려준 60억 원을 원금만 받고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방시혁 의장이 당시에 회사에 이사로서 있을 때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냥 원금만 상환받고 끝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은 의혹을 가지고 중국계 회사 이제 웰블링크 리미티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공시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토대로 확인한 결과 그럴 것 같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고 사실 그 돈이 맞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띄워드렸던 내용 증명 자료라고 띄워드렸던 부분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대신에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지연된 보상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방시혁 측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는 답변이 온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시그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회차 전환사채 조건을 보게 되면 풋옵션과 콜옵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회차 전환사채에 2회차 전환사채 계약서에는 사채 계약서와 상관없이 상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50억 원이 충분하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상환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온전히 방시혁한테 돌아간 사실이 있는 겁니다. 자, 방시혁은 시그널의 이사로서 전환권을 포기하고 상환을 받아들이는 이사 결정에 관여하였다면 이건 당연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김준범 입장에서는 시그널의 실사주로서 전환권을 포기하고
상한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시혁에 약속했던 추가 투자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서에도 없는 위 상한을 받아들인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시혁 의장은 그 김준범 대표에 대한 그 재판 증인에 참석해서 이 전화 자체가 아닌 투자에 대한 종교에 대한 내용을 김준범 대표가 약속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었는데 그거는 과연 그게 사실일지 저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좀 판단을 해보고 적절한 시점에 그게 그냥 뭐 수사기관에만 제출이 될지 아니 뭐 공개를 할지 여부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할지 그건 아직까지 의논 중에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달한 게 아니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런 사실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두 사람이요? 두 사람 누구?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 뭐 이런 그 관련해서 이제 방시혁 측 혹은 김준범 측과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또 저희 의뢰인은 그게 사실이다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발행한 상한전환 우선주는 1, 2, 3회차가 있습니다. 1회차와 2회차와 3회차는 거의 조건이 동일합니다. 뭐 물론 전환가액은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 금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동일한데 1회차, 2회차일 때의 빅히트에 대한 상황과 3회차 발행 시의 빅히트에 대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자, 3회차가 발행되었을 시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동일한 조건에 BTS 멤버에 대한 독소 조항까지 집어 넣어야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그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재반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좋은 조건으로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8%에 대한 복리 이자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 가면서까지 상한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75억 원을 투자받아서 시그널에 50억을 상환해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완벽하게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 넷마블 방준혁 의장과 경영진 그리고 이성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은 제출을 하였고 추후 이제 법률 대리인과 법무법인과 협의해서 고발 시점은 정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뭐 이제 본인 신상은 비공개라고 하시긴 했는데 네. 뭐 이제 방시혁이나 아니면 뭐 김준범이나 뭐 시그널 엔터나 이쪽에서 뭐 어떻게 이제
아예 관련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어떤 아. 식으로라도 연관이 있으신지 간략하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구체적으로 다 밝혀지겠죠. 다 밝힐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 회사 나왔습니다. 그 회사의 투자자 중 한 분이었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단은 투자자 그렇게만 이야기.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수소문도 하셨고 주변 사람들 도움 많이 받으셨고 그 와중에 숱한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뭐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나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 그렇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은 공익적 제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신 게 의뢰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알리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기자님들 중에서 뭐 저하고 알고 있는 기자님도 계시고 전혀 모르는 기자님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큰 산이 제 입장에서는 큰 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시혁 의장에 대한 고발에 대한 결심까지도 하게 된 계기가 그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기자님들께서도 나서 주지 않는다는 또 판단이 들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방시혁 의장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사를 좀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드린 자료에 뭐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장, 그리고 의혹, 그리고 확인된 것들, 그리고 사실인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의심이 되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면 추가적인 자료를 또 보내드리고 의혹에 그치는 것들은 저희 뭐 의뢰인 나름대로의 의혹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닌 변호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질문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변호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 문제 아까 전에 어떤 기자분 맞죠? 대답 못 드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시효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효는 15년 적용되는 경우라서 그 부분을 담아서 이제 고발 혹은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방시혁 의장에 대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주주간 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방시혁 의장이 그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면서 왜 굳이 웰블링크가 요청한 지정감사를 받아서 한양회계법인과 지정감사 계약을 채택하였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그 웰블링크 측에서 이제 지정감사 계약을 하고 50% 전체 지분에서 50%에 대한 지분이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지분 50%에 대한 지분 중 일부가 사모펀드로 넘어간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웰블링크 역시나 하나의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LP가 요청에 의해서 그 지분이 사모펀드 측으로 넘어가지 않았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웰블링크 리미티드 출자자의 방시혁과 김준범 그리고 홍석종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 또는 그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고발장에도 기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